자, 이번 시간에 34차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이 저번 시간에 실패하고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다 넘긴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남한의 정부를 세우자고는 했지만 북한과 소련이 거부하면서 남한만 선거가 5월 10일에 실시되기로 결정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단독 선거를 반대하는 남북 협상을 추진하거나 4.3 사건이 일어나거나 여수 순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는 등 여러 반발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반발들은 모두 다 실패하고 결국은 5월 10일에 우리나라 첫 번째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선거는 남한만의 반쪽짜리 선거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주주의적인 선거가 치러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엔의 감시 아래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가 되죠. 38도선 이남. 이 선거의 의미는 최초의 민주주의적 선거였었다. 즉, 우리가 해방 이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보통 선거. 일반적인 국민이면 누구나 다 여자라고 처벌받거나 아니면 흑인이라고 처벌받거나 돈이 없다고 처벌받거나 그런 식으로 처벌받지 않고 누구나 다 보통 사람이면 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보통 선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게 48년의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이 총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뽑힙니다.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뽑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재헌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헌 국회의원이 뽑혔는데 여기에는 남북협상파와 김구와 김규식은 불참했어요. 요 선거에, 요 국회의원들 선거에서 김구, 김규식 같은 남북협상파나 중도 세력 혹은 좌익 세력은 불참했었습니다. 아직 남북한이 완전히 분단되기 전에 시작된 선거였었기 때문에 좌익도 남한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었어.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불참했었고 좌익 세력도 불참했었고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와 그리고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죠.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헌국회에서 제주도는 거의 투표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무산됩니다. 제주도 내에서는 선거가 무산된다. 당시 5월 10일에 총선거 관련된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선거 포스터죠. 5월 10일에 선거 중앙정부 수립 투표하는 모습이고요. 요 애기가 당시 48년에 지금 한 대여섯 살 돼 보이죠. 지금 한 80대, 90대 정도 되셨겠네요. 요 애기가 재헌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국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고 당시 미군 군사령관 하지 중장이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여기 이승만이 뽑히게 되죠. 그리고 5월 31일에 재헌국회가 처음 열리고 나서 7월 20일 날 이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은 바로 여기 이승만이 선출이 됐었고, 부통령으로는 이시영,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던 이회영 형제의 막내였던 이시영이 부통령에 취임합니다. 우리나라 당시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이 있었던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 기념식이 열리는데 바로 이 총독부 건물, 지금의 여기가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거리, 광화문 광장, 그쪽 거리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됐고 메가더가 축하하러 일본에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건물 우리가 사실은 원래 이거 때려 부셔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열받을 거냐, 총독부 건물. 근데 이 건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씁습니다 그냥. 그래서 총독부 건물에서 정부 취임식도 하고 이제 정부가 완전히 구성이 되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재헌 국회의원들이 뽑혔었고, 이 사람 재헌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을 제정해서 7월 17일이 제헌절이라고 하죠. 헌법을 제정한 날. 이 제헌 헌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라는 것을 표방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 라고 표방을 했었고, 그 다음에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 이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거죠.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아까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고 했었죠. 그리고 제헌헌법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친일파들을 처벌하자. 그리고 농지를 개혁하자. 그러니까 토지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헌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헌법의 모든 내용들은 해방 이전에 건국강령에서도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건국강령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이런 나라를 세우자라고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들이 찬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일파 처벌하자, 토지개혁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으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으로 이시영이 뽑혔었고, 요 날짜 정도는 기억합시다. 대한민국 정부가 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이제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게 중요하죠. 유일한 합법정부, 그러니까 남한의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요 대한민국 정부만이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합법정부고, 북쪽에 있는 김일성 정부는 인정받지 못한 정부입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걔네를 이제 불법 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또 우리한테 얘네들은 미국 돌만이 정부다, 괴뢰 정부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정부가 세워졌고, 좀 이따 보겠지만 북한에서도 이제 비슷한 시기 정부가 세워지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가운데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헌영이라고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김원봉이 여기 있습니다. 김원봉 일제시대 때 현상금 랭킹 1위 의열단의 단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갔던 사연은 조금 약간 좀 짠합니다. 왜냐면은 남한에서 친일파 경찰한테 맞고 다녔었어. 당시 해방이 됐었는데도 친일파들이 굉장히 권력을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타겟이 됐었던 게 김원봉이지. 아무래도 현상금이 제일 높았었는데, 김원봉은 일제시대 때도 일본 경찰한테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데, 해방되고 나서 친일파 경찰들한테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살해 위협을 받아서 북한으로 올라갑니다. 이미 북한은 어느 정도 친일파들이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었던, 북한도 친일파들이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야. 근데 남한은 진짜 완전히 친일파들 파라다이스였었거든. 그래서 북한으로 올라가서 북한 정부 건설에 참여를 하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김원봉은 원래 독립운동가로 굉장히 큰 업적을 지닌 사람인데, 북한 정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거의 그냥 완전히 거의가 아니라 아예 그냥 삭제당합니다. 이 사람은 거의 삭제. 우리 선생님 고등학교 때 안 배웠어, 이 사람.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안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배우기는 배우는 거죠. 아예 있었던 사실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안 되니까.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안 배웠어요. 빨갱이라고 안 배웠습니다. 좀 불쌍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 자, 대통령 이승만, 우리 삼권분립이죠. 신익희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들 젊었을 때 모습이 신익희. 잘생겼었죠. 이승만, 재수없게 생겼네요. 김병로는 모범생처럼 생겼네요. 김병로는 그 독립운동가들 변호해 줬었던 인권 변호사였었고, 신간회의 두 번째 회장직을 맡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 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갔었던 대표자였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이승만의 힘이 너무 세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독재 정치를 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정부가 세워졌는데, 세워진 정부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기로 했었죠. 친일파 처벌, 농지개혁 두 가지를 하기로 해서 친일파 청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좌절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농지개혁을 실시하기는 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성공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내용이 이쪽 페이지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자, 친일파 청산이 필요하긴 했었죠.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었고, 근데 미군이 친일파 경찰이나 뭐 관리들을 그대로 기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세워집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가지고 친일파들을 하나씩 체포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친일파들을 체포해서 조사를 했었던 법을 반민족행위 특별처벌법이라고 합니다. 반민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국회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친일파들을 체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검거하고 뭐 노덕술, 뭐 최린, 이 사람이 노덕술입니다. 노덕술, 이 사람이 아마도 최린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최린 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친일파들을 붙잡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영상 없어졌네. 당시 그러니까 국회에서 요 신익희 국회의장이 잡아가지고 요 사람이 이제 잡아가지고 친일파들을 처리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이승만이 야, 경찰 다 잡아가면 어떡해, 관리들 다 잡아가면 우리 정부에서 누가 일 시켜 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이 펄떡 뛰면서 반대해요. 오히려 이승만은 당시 경찰이나 군인이나 관리들이 북한 공산주의를 막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친일파들 잡아가지 마. 친일파들은 얘네 공산주의 애들이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잡아가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이승만이. 그래서 이승만이 굉장히 많이 비협조적으로 나옵니다. 친일파들 처벌할 때 경찰들도 안 내주고 심지어 발표까지 하면서 노덕술은 잡아가지 마라. 노덕술 잡아가면 어떻게 우리 경찰 일하냐. 노덕술 아까 이 사람 고문 기술자야.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해가지고 많이 죽이기도 하고 괴롭혔었던 고문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비협조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는 공산주의를 때려잡는데 노덕술이나 이런 친일파 관리들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잡아가지 말아라 라고 여러 차례 담화문을 발표하고, 특히 경찰은 아예 그냥 국회를 습격해버립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해가지고 거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공산주의자다 라고 이때부터 누명을 씌우기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어떤 정부한테 반항하는 인물들이 나오면 다 공산주의라고 누명을 씌우고서 잡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하나의 유행처럼 시작되게 됩니다. 정부한테 반항하면 다 빨갱이래. 요즘까지도 그래. 요즘까지도 정부 비판하면은 공산주의자 아니야? 막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의 좀 이상한 습관이야. 그게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반민족행위 특별소속위원들을 공산당과 내통한 혐의로 누명을 씌워서 구속을 했었고, 결국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시켜버립니다. 그냥 강제 해체시켜버리면서 친일파 청산이 그냥 거의 되지 않고, 이 친일파들은 1원 한 장 뺏기지 않고 지금까지도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농지개혁. 농민들이 토지를 받아야 했었다라고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토지 분배를 하려고 했었고, 당시 이미 북한이 토지 개혁을 먼저 했었습니다. 북한은 모든 것을 다 무상으로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르겠습니다. 유상으로 정부가 사서 유상으로 백성들에게 약간 좀 싸게 분배하는 방식을 통해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북한이랑은 정반대로 북한은 싹 다 뺏어가지고 무상으로 강제로 뺏는 거야. 그리고 무상 몰수해서 무상으로 다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백성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농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고
이 농지법은 경작하는 자가 전 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시행을 했었던 법률이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사람이 넓은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소유 상한제를 시행해서 3정보라고 하는 넓이의 땅으로만 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나머지 3정보 이상의 땅은 정부가 유상 매수하고 유상 분배하는 방식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당시 지주가 그리고 소작농이 거의 소멸된다. 소작농이라는 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이었었고, 항상 지주한테 예속돼서 경제적으로 지주에게 굽신거리면서 평생을 살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런 상하 관계가 거의 소멸됐었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가 실현되면서 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튼튼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법이 바로 농지개혁법입니다. 근데 농지 이외의 토지는 개혁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림이라든가 아니면 농경지 이외의 다른 땅들, 뭐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어떤 사람들의 집이라던가 하는 토지들은 개혁 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 농경지 이외의 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정보 이상 가지고 있어도 뺏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들의 땅은 몰수가 안 됐어요. 이게 웃기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가 친일파들한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친일파들의 땅을 뺏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상분배에 따른 농민 부담이 발생해서 농민이 다시 소작농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생겨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의 소멸됐었다. 지주 소작 제도가. 그다음에 북한 정권. 자, 북한은 소련 군사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당시 조만식 같은 사람들은 북한에서 거의 제거가 되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구성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46년 2월 달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었고, 46년 초에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이 시작되자 우리 남한도 나중에 49년에 농지개혁법이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8시간 노동제, 요거는 괜찮은 거야.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8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면은 너무 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중요산업 국유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죠. 다만 이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다 똑같이 다 분배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 48년도 8월 달에 총선거가 다시 실시가 돼서 헌법이 제정되고 김일성이 초대 짱으로 선출되면서 북조선이 건설됐었다. 인데 이거 문제 내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김일성 관련된 내용은 그냥 알아만 두고 가십시오. 알아만 두고 그냥 얘는 돼지다. 그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김구 김규식은 50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한헌법에서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사실이 드러나 있고, 미군정과 이승만은 친일파 처벌 잘 안 했었다. 왜냐면은 친일파들이 굉장히 공산주의자를 때려잡는 걸 열심히 했었거든. 농지개혁 실시로 지주소작제가 거의 사라졌었고, 반민족 행위 토지몰수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었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했었고, 반공을 앞서서 친일파 청산을 반대했었다. 그리고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 농지개혁법은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하는 땅을, 3정보를 초과하는 땅은 다 뺏어가지고 유상분배하도록 했었고,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했었다. 여기까지.